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남일보가 마련한 이슈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 대표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 철거민 운동 현황, 과제, 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고 계시겠지만 이호승 위원장 철거민 쪽에 상당히 오랜 동안 철거민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왜 철거민 운동에 나서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평범한 우리 국민이었고 또 기독교 문화운동을 했었죠. 예. 그런데 89년도에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분당 개발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저는 군사 문화의 잔재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방식이다. 이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서민 주거 안정이다. 이래서 이제 전격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 말하자면 이제 선이주 후대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를 믿고 다 분당을 떠나면 알아서 다 해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철거민 노태우 정권 때에 분당 등 5대 신도시 발표가 없었다면 네.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계셨겠죠. 그렇죠. 저는 아마 목회를 하거나 기독교 문화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9년 아닙니까? 이제 네. 89년 분당 신도시 5대 신도시 발표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자살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거기서 남는 차액으로 돈을 버는 아주 기형적 경제 구조가 성행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토지와 주택 가격이 엄청 상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세입제, 가장 주거 취약계층인 주거세입자가 치솟는 월세값 이런 거를 감당을 못하고 1년에 한 수십 명이 자살하는 이런 충격적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바로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 이래서 이제 대규모 택지가 필요했고 그 대규모 택지를 분당으로 이제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분당이 개발된다는 명분을 가지려면 분당의 이제 전체 세대가 4,300세대인데 그중에 이제 주거 세입자가 약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없는 분당 개발의 당위성, 명분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 시행처인 토지공사, 현재 이제 LH인데 그 토지공사에게 제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자, 분당 개발을 반대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었고, 분당 개발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면 1차적으로 분당에 주거했던 주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랬더니 이제 토지공사는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알아서 다 해줄 텐데, 급기야 힘이 있으면 당신이 나서라. 이런 참 아주 막말까지 듣는 이런 현상에서 저는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9년 이제 5대 신도시 4월 발표되고 나서 이제 철거민 특히 이제 세입자 그다음에 생소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운동에 나서게 되고 보니까는 91년 1월 17일 성남 주거연합을 창립한 걸로 나와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분당의 대책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철거민 운동은 바로 서울 지역에서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주거 재정비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들인 주거세입자가 아주 수만 명이 발생되는 그 아주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는 대학 운동권 학생들 이런 뜻 있는 분들이 서울 지역의 철거민들, 다시 말하면 이제 도시 빈민이죠. 오갈 데 없는 계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도시 빈민들이 철거민이 되는 양상이었고, 바로 그 분당은 전체적인 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가옥주를 포함한 세입자, 농민, 또 영세 공장주들 이런 전체가 내쫓기는, 그러니까 정부로 인해서 내쫓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큰 틀에서 철거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개발로 본인들의 어떤 가치, 또 주거권 이런 걸 상실한 모든 분들을 철거민으로 보고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91년도 성남 주거연합이 만들어질 때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운동이 초점이었지만 분당 투쟁이 극대화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도시 빈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지역 전체 주민들의 문제다. 이래서 철거민 운동의 방향이 다시 이제 형성되는 이런 계기가 된 거죠. 89년도에 분당 5대 신도시 발표 이후 네. 이제 그 한 2년 정도 경과하면서 91년 이제 성남 주거연합이 탄생하면서 이제 철거민 운동이 좀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서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왔죠. 근데 저는 이제 분당에 제가 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이 문제는 누가 도와서 해결한다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정부의 그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이제 개발 지역에서 내쫓기는 주민들을 우리 철거민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우리가 철거민들이 모아서 이런 그 현실 문제를 타개하자.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자. 이래서 이제 철거민들을 모으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88 올림픽 하면서 전국에 이제 그 철거민 노점상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움직인 것도 있었죠. 이제 역사에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80년대나 90년대 초반은 철거민이나 노점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도시 빈민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고, 저는 이제 분당 대책위원장이 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빈민운동으로 세입자 주거권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분당 개발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은 토지 수탈 법과 제도, 그리고 예를 들면 가옥주도 그냥 내쫓기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빈민 운동은 도시빈민 운동대로 가고 철거민 운동은 일정 정도 이렇게 별도로 가는 이런 방향이 이제 양분하게 된 거죠. 운동이 좀 이제 달라지게 된 이제 분화 발전을 하게 됐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 주거연합으로 출발해서 철거민 운동을 시작했죠. 하시다가 이제 전국 철거민 협의회를 또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분당 때 이런 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내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그 주거 취약계층인 세입자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그 발언권을 안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조건 그 사업 시행처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거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운동은 제가 이제 주거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당 개발의 그 문제점을 보니까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고 또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 그러니까 세입자나 공장주나 농민이나 가옥주들에 대한 모든 가치를 아주 저평가되게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가옥주들은 일정 정도 기본 재산이 있으니까 이사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게 이제 주거 취약계층인 세입자인데 결국 이 세입자들이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바로 그 반인권적 범죄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운동의 물꼬를 우리가 트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분당 문제가 해결되니까 분당 때는 이제 주거수입자 기준으로 임대 아파트나 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임시 이주단지나 또 생계 대책용으로 뭐 상가 권리 한 2.5평 정도의 권리를 획득한 거거든요. 쟁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전국의 수많은 개발 지역에서 특히 세입자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분당이 끝났으니까 이제 생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세입자 운동이나 주거권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91년도 말경에 이것은 큰 사회적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왜냐하면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제 생각을 변화되는 아주 강요를 받았거든요. 저는 뭐 구속되고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 같은 그 피해자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힘이 필요했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조직적으로 큰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철거민협의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 말경에 저희가 성남 주거연합을 이제 발전적 해체를 하고 바로 이제 91년도 말경에 경기도 철거민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2년도 10월 24일 날 지금은 가천대학교죠. 경원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경기도 철거민협의회 창립대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전철협의 이제 그 출발점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철거민협의회가 창립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 단위가 광역으로 모인 거죠. 이미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시 철거민협의회가 80년대 말경부터 이제 움직였었고, 뭐 부산시 철거민협의회, 그리고 이제 울산, 창원, 인천 등지에서 광역 단위의 이제 철거민협의회가 모인 거고, 그리고 이제 92년도 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경기도 철거민협의회가 생기고 바로 그 몇 달 안 돼서 전국 철거민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93년도 4월 30일 날 서울 성문박교에서 창립 발기인총회, 그리고 93년 6월 28일 날 전국 철거민협의회 창립 대회를 서울 장충당 공원에서 갖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그 민주운동사에서 보면 전국 철거민협의회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고 변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철거민 운동이라는 거는 어찌 가치 운동이거든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국민이 국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권력이 이 철거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토건 세력들이 바로 이 철거민들을 인간 대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되찾는 운동이다. 이런 그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철거민 그 분당 신도시 이제 세입자 운동, 네. 문화 운동을 하시다가 180도 다른 길을 걷어서 지금까지 오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뭐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든 없든 문제점을 찾아서 해법을 갖고 분당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가 주거권을 쟁취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확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이 운동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개발을 주도하는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가 개발의 피해자들이 뭉치는 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위의 탄압과 외압이 저에게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에는 단순하게 분당에서만 그런 일이 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차 철거민들이 광역으로 전국으로 모이다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 또 기득권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토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의무리양으로 아마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런 그걸 제가 이제 직접 느끼는 거죠. 느끼고 그게 이제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서 아마 우리 모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제가 철거민 운동을 하면서 인간이 인생 살면서 한번 겪지 않아야 될 충격적 일들 이런 것들을 저는 다 겪은 거죠. 뭐 가족의 그 공동체 해체라든지 또는 제가 뭐 암으로 뭐 투병 생활을 5년 동안 한다든지 그리고 뭐 90년도 2004년도 또 2015년도에 뭐 구속됐다든지 뭐 이런 일련의 일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그 개입 제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 이런 것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철거민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의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도리어 이 운동을 막고 있다. 이것이 큰 어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운동을 해오면서 예.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 개인적인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철거민 현장 한복판에서 네. 한 지금 30여 년 가까이 철거 운동을 해오시면서 철거민 현장에서 본 여러 가지 아픈 그 장면들 그중에서 좀 지금도 마음에 진하게 와에 닿는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 지금 사실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님 예. 참 훌륭한 분이시고 존경받는 분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86, 87년도에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상계동이 이제 주거 재정비 사업으로 이제 철거민이 양산됐습니다.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상계동 주거 세입자들이 오갈 데 없어서 강제 철거되면서 이런 리아카 같은데 이불이라든지 이렇게 좀 몇 개 그렇게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내쫓기는 장면을 보고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가 정치하는 목적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 난 이런 것이 저도 좀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분당에서도 강제 철거가 되면서 정말 가족 공동체 인간이 겪는 참상은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분당에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런 참상을 직접 겪어보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강제 철거에 대한 두려움 또 강제 철거 후에 인간의 인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과연 우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문명 국가에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48년도 유엔에서도 말했지만 바로 이 사회권 차원의 반인권적 행위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 권력도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유엔의 권고사항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이 겪는 참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도 타의에 의해서 그것도 정부에 의해서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그러한 걸 이루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아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정치라는 게 이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분인데 이제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철거는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거기에 그렇죠. 무게를 두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철거민 운동의 본질이라는 게 주거권 운동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디에든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노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정착하는 주거 공간은 어떤 정치 세력이든 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거권, 그러니까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본인이 아닌 개발 주도 세력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철거민 운동을 하면서 예. 이게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정치적 목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중간에 정치적 활동을 이 주거권 운동이나 철거민 운동에 활용을 하려고 한 적은 있었죠. 운동과 정치는 뭐 또 동전의 양면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철거민 운동은 바로 철거민들이 권익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운동들이 전부 무위로 다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여 년 철거민 운동, 세입자 철거민 운동을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여러 가지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픔도 있으셨겠지만. 그 보람은 이제 조금 아까 아픔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또 사람이 구속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또 사람이 중경상을 당해야 해결되는 사회, 이게 철거민 세계에서는 그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면 바로 이런 충격적 사건들, 또 사회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니까 철거민 희생을 줄이고 철거민들이 죽거나 구속되거나 사망하는 그러니까 이런 중경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민 대책을 수립했다.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철협의 성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철협은 이제 그러한 성과를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어쨌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여 년이 넘으시죠, 이제. 올해가 이제 31년 차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인생의 반을 철거민 운동에 예.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이게 나오고, 개인 음해 부분도 있고, 여기서 다 옮기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면 분당 개발이 시작되고 세입자들이 이제 91년 4월 30일 날 이제 다 전부 임대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주 단지가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될 때 대책위원장이니까 당시에 오성수 성남시장 또 고인이 되셨죠. 예. 분당 직할 사업단장 이봉우 단장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3자 간의 합의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토지공사가 저는 이제 분당에 침투된 불순 세력이다. 이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방을 분당 신도시 밖이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준 게 없고 다만 이제 내가 대책위원장이었었고 주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다 보니까 이주 단지에 갈 때는 이제 제가 가는 그래서 이제 이주 단지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제가 분당 개발을 마무리하면서 5층짜리 빌딩을 두 채를 어디 감춰놨다든지 뒷거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주민들이 다 95년도 6년도경에 임대 아파트로 전부 들어가고 저는 비닐집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 11월 2일 날 강제 철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강제 철거 당할 때도 몇몇 언론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혹시 뒷돈을 챙기거나 또는 딴 데 이제 재산이 좀 있는데 일부러 여기 산 게 아니냐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예. 이게 참 저희가 이제 막내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농담 반 진담 반 뭐 차라리 그냥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안한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에게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저도 저지만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겪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들 이런 것이 좀 가장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구속될 때마다 그런 일들이 퍼져요. 그러나 지금 뭐 우리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그 정보력도 뛰어나고 수사력도 뛰어납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 만약에 철거민을 이용해서 어떤 이권에 개입되거나 또는 이익을 편취했다면 저를 그만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속됐다가 나온 거는 사기 사건인데 5개월 10일 동안 살다가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04년도나 90년도 구속될 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결국은 제가 지금 서너 차례 구속이 되면서 저는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적은 없다. 이것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뜬 소문들은 아주 일파만파로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왜냐하면 그 철거 현장이 예. 자본이 가장 예민하게 충돌하는 현장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할 때 이제 토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그 토지 강제 수탈 정책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토지 수탈 관련 법을 왜 그 노무현 정권 때나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로 이런 부분을 둬야 되거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둬야 되는데 이번 참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문재인 정부를 볼 때 이것이 그냥 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작은 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서민들의 철거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기대가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나가서 문재인 정부의 철거민 정책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현재 문재인 정권의 철거민 정책은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구속되기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전에 당시에 민주당에서 저희 전체협에서 요청한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 공약으로 그렇죠. 대선 정책 공약. 지금 충남 도지사로 있는 양승조 도지사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죠. 제가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 측에서 철거 지역에 대책 없는 강제철거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자. 그때 쾌히 승낙을 했거든요. 대선 당선되면.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약속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근데 저는 이 일을 뭐 역대 정권마다 겪으니까. 진보 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정권에서 그런 거야 이해하는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이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 원인 저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토건 세력하고 이게 건설 이 부분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80년대 말부터 느끼는 게 국가의 경제 정책이 이제 개발에 이제 많은 무게를 두는 거 아닙니까? 건설을 해야만 자금이 돌고 노동자들의 어떤 일거리도 많이 생긴다. 성남도 그래서 탄생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는 아마 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개발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그 LH를 중심으로 토건 세력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토건 세력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토건 세력과 직접 이렇게 상대를 했지만 이제는 저희는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죠. 저희는 힘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토건 세력들은 뭐 정치, 경제, 문화에 아주 괄목할 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토건 세력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개발 지역마다 이제 토건 마피아들을 이제 양산을 해서 토건 마피아가 우리를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아주 몇 달에 이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정부가 나서야만 개발 지역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그것이 개선이 되면서 올바른 개발이 될 거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논제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확고히 장악을 한 겁니다. 토건 세력이 이제 확고히 장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외치면 그냥 뭐 소리내는 소수로 이제 내부 반란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몇몇 그 지역에 어떤 그 이익을 주면서 우리를 끌어내리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그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권, 네. 세입자들 생존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뭘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당 때의 경험을 지금 다시 느낍니다. 뭐냐면 결국 토지와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주택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그걸 주택이 싸든 적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 되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도 결국은 주택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상기 신도시 문제도 그런 데 기인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기 신도시를 주도하는 관련 법들이 1980년대 90년대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공무원들의 시각은 그런 거거든요. 뭐 심지어 저는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힘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뭐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일정 정도의 힘이 우리 전철업이 뭐 강하거나 제가 좀 힘이 있는 당시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때 고위공직자들을 만나보면 저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그 말을 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땅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올라가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주택 정책,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펼치고 있는 한은 서민 주거 안정은 요원한 거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법, 과거의 공무원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면 바로 이 어떤 그 가치관, 그러니까 개발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말로만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개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문화가 있거든요. 가치.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뭐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개발의 문제점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특정 세력이 토지를 독점하거나 개발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개발 지금 뭐 조성가 지금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을 잡는 분들이 굳이 이거를 그냥 힘은 있는데 파헤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자본과의 거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토건 세력을 억제하거나 토건 세력이 잘못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권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력이 작동을 않는 거죠. 그렇죠. 그 권력이 이제 야당일 때는 좀 외치다가 여당만 되면은 이제 함흥차사가 되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서민을 위하고
올바른 주택 정책을 펼친다면은 바로 이 분당 때부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엄청나게 주택 가격을 토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한다 그러면 서민들은 정말 그 주거 불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연장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전철협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그 세입자 현장에서 개적으로 철거민 접촉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그럼 올바른 철거민 정책, 철거 정책 또는 철거민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또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우리가 전해주려면 다시는 개발 때문에 인성과 인격이 파괴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주거권이 유린된 국민이 가능한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개발지역 주민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이제 사회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개발을 할 때 건설회사가 이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면 뭐 3억의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뭐 5억의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이거를 뭐 건설의 가치로 보거든요. 이걸 미래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현지에 사는 주민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회사가 흔히 말하는 미래의 가치나 또는 현존하는 가치를 독점을 하면서 그 현지 개발지역 주민들의 가치를 인정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은 바로 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유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재산권이면 재산권, 또 생존권이면 생존권, 주거권이면 주거권. 근데 이게 현행 법으로는 없거든요. 현행 법으로는 이게 물권법이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어떤 권리,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조합을 만들게 되면 민법과 상법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한, 그러니까 독점한 조합과 사업 시행처의 이익만 대변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꾸는 그런 운동은 결국은 권력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해준 권력은 선출되면 유권자들이 입장과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지난번 그 2014년도에 서울시 그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이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철거민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다르다. 그래서 철거민은 좀 우리 시장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개발지역에 철거민이 발생되면 이것이 뭐 그 부서,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만약에 뭐 주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되고 이걸 시장님이 직속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역시 제가 당선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당선된 후에 그렇죠. 당선된 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대를 했죠. 또 인권 변호사하고 또 시민운동도 같이 했고 이래서 기대를 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걸 그냥 조금 아까 우려했던 대로 자신들의 영역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민들의 문제를 이게 뭐 공무원들의 영역으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안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어야만, 뭐 중경상을 당해야만, 시끄러워야만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그분들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뭐 일정 정도 대책을 수립해 주고 나서 이것이 철거민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행동으로 나서 자기 요구를 주장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앞장을 쓰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냐. 네. 다시 말하면 되지도 않는데 철거민들을 선동해서 보상을 많이 받게 하고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게 아니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모략도 제가 지금 받고 있죠. 보니까 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예. 인터넷 방송 요새 이제 영상의 시대이긴 합니다만 다 이제 개인 미디어로 가고 있고 이제 그 철거민 단체가 인터넷 방송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그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우리 그 계속되는 얘기지만 사실 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모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간이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토지주택 부분은 토건 세력이 잘못된 법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정권 때 만든 법으로 지금 모든 권익을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권력지향적으로 이제 권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그 철거민들이 모이는 거를 정부가 정책의 사각지대인 노인분들이니까 일정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모이면 당연히 이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권리 집회 결사의 또 자유.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못 받으니까 또 다른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으로 그걸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세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정 정도의 거기에 지도자고 앞장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호승이만 없으면 이게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압박을 가하고 이래서 이거 참 답답하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이제 논의를 한 거죠. 저랑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뜻 있는 분들이랑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이 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이 될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거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뭐 50대, 60대, 70대,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요즘 또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우리가 일정 정도 우리의 생각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에 맞는 운동을 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명칭은 이제 우리가 철거민이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희망. 결국 우리가 좀 희망을 좀 갖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철거민들을 뭐 우리가 양산하는 시스템을 양산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거고 결국에는 철거민 발생이 없도록 하자는 거지. 철거민들을 모아서 다른 일 하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희망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네. 그 현장에 어려운 주민들과 만나겠다.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헌법에 보장된 권익이 침해되는 국민들이 또 다른 헌법인 단결권으로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여야 정치권도 보면은 권력을 주는데도 좀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집회와 시위를 하거나 아기다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개발지역의 주민들은 가장 힘없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모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다만 이제 모여가지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하느냐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합법을 지향해 왔고 지금도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을 준수하면서 외치라는 거거든요. 왜 내 재산과 내 주거권을 정부가 책임 못 지냐.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책임지고 결국은 이러한 철거민들을 양산 안 하려면 법과제도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인터넷 방송이 제일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체나 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그 홍보 매체를 갖는다는 건 되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운동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그 사무실이나 우리 그 직원들 급여나 이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되면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 조직들을 운영하려면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이런 게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인터넷 방송은 아주 그 저렴한 비용에 고효율을 볼 수 있는 아주 우리 같은 단체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딱 좋은 방식이 아닌가. 방송도 하고 계셔서 앞으로 어쨌든
희망 인터넷 방송 이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희망 인터넷 방송을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구독을 좀 꼭꼭 예,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좀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께 특히 성남 방송 저희가 성남일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일보. 네. 성남일보 방송. 네, 성남일보. 그냥 예. 이 얘기 또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예. 성남일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 또 특징 이런 거를 저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성남일보에서도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변 확대가 좀 폭발적으로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남일보처럼 그런 진짜 이 방송을 보고 전철업이 어떤 운동을 한다. 또 이효승이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10,000명 구독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패닉에 빠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아픔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참 참담하죠. 네. 뭐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우울하고 침울하지만 특히 우리 개발 지역에서 재산권이 유린되거나 오갈 데 없는 주거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더 참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을 갖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진적인 변혁, 개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어렵지만 인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시행처와 시공사가 도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사업 일정에 맞춰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만약에 강제 철거를 자행한다거나 이러면 안타까운 현실이 또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뭐 우리 회원들이나 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인내하면서 우리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모여서 외치자. 그리고 우리가 폭력은 절대 안 되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모이는 거는 이제 자제하죠. 자제를 하고 이것이 종식되길 바라면서 지금 이런 방송이나 또는 이제 서면으로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저희가 4.15 총선 전에 개발지역 주민총 권리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에서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에 뭐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또 가옥주나 세입자나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모든 주민들이 한 곳으로 모이자. 그리고 모여서 이제 4.15 총선 때 개발 관련 법을 재개정해 주는 후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기는 아마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이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철거민 현장에서는 철거 세입자들의 아픔이 큰데 어쨌든 그런 아픔이 빨리 치유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게
지금 80년대 이후로 법과 제도의 지원을 받는 그 토건 세력, 토건 세력의 힘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개발의 피해자인 철거민을 개발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지금 개발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철거민이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개발의 피해자다. 다시 말하면 개발의 장애우들이다. 그래서 이 개발의 장애우인 철거민들을 이런 정말 그 정책적 힘을 가진 그 계층들 또 뜻 있는 시민들이 좀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서 철거민들이 빨리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거민들이 가능한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철거민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대책이 수립된 후에 정말 그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극복하리라 보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호성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